예, 안녕하세요. 드라마학회에는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된 장희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중국 현대 연극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1930년대 중국 연극 대중화 양상 연구라는 주제입니다. 조금 송구한 말씀 드리자면 이 발표 주제를 신청할 때에는 굉장히 야심찬 포부를 품고 신청을 했는데 일정이 계속 밀리면서 이게 장기간의 자료 수집과 분석을 좀 계획하고 있었는데 방학 때 중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 수집 상황이 조금 초보적이고 분석도 초보적이어서 그냥 아직은 조악한 아이디어 단계를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여러 선생님들의 귀한 의견 많이 들려주시면 제가 추후에 조금 더 멋진 논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30년대 연극계에서 연극 대중화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시대적 흐름이었습니다. 제가 첫 페이지에 지도를 하나 실어놨는데요. 저는 당시에 연극 대중화 실천을 했던 그룹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보았습니다. 제일 위에 딩현의 숑포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딩현이라는 곳에서 숑포시 한자 발음으로 하면 옹불서입니다. 옹불서라는 사람은 상하이 희극학원의 초대 총장인데요. 이분이 진행했던 연극 대중화 실험이 있습니다. 이분은 딩현이라는 곳은 일단 국민당 통치부입니다. 당시 중국 상황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렇게 알고 계실지 잘 몰라서 당시에 국민당이 집권당이었었고요. 국민당 통치부가 있었고 21년도에 공산당이 창단이 되면서 요 30년대에 되면 이제 공산당이 통치하는 소비에트 구역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딩현 같은 경우에는 국민당 통치구역이었고 슈옹포시는 공산당 쪽의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국민당 산하에서 기독교 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중앙 소비에트 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홍군이 연극 대중화를 진행을 했는데 고레키 연극학교라는 학교 자체를 세워서 굉장히 대규모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상하이의 극년이라는 거는 좌익 연극인 연맹의 줄임말이 극년입니다. 근데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국민당 통치구역과 서구 열강들이 지배한 조차지, 조계지가 혼재되어 있는 공간이었고 당연히 극년은 좌익 성향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는 두 가지가 지금 혼재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저는 세 그룹으로 30년대를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30년대 연극 대중화 관련 연구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연구 성과가 정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옹불서 관련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초에 발표한 게 유일한 논문인 상황이 됐고요. 규범적인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데올로기 담론에 근거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더 큰 맥락에서 문예 대중화의 하위 분야로서 좌익 진영의 연극 대중화 실천들이 조망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비좌익 진영이었던 옹불서의 실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조망받을 기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또 이제 좌익 중심의 프로 연극에서도 좀 진화론적인 발전론적인 관점이 일반적이어서 극년의 실천들을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개별 연극인들의 한계로 보통은 평가를 하고 그 극년의 경험을 기반해서 조금 더 발전한 것이 소비에트 구역에서 대규모로 진행되었던 연극 대중화 실천이라고 보통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이 논문을 쓰기에 앞서서 먼저 진행했던 옹불서 연구를 하면서 좀 많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 당시 연극 대중화의 실천성이 좌익의 운동성과 동일시되어서 옹불서가 실험의 형태로 진행했던 그 실천들이 아예 맥락에서 배제되었다는 것도 좀 안타까웠고요. 금연이 과연 개별 연극인들의 한계로만 이해되어야 할까라는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옹불서가 했던 주장들을 조금 들려드리자면요. 지금 그 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옹불서는 좌익 쪽은 아니었습니다. 국민당 쪽이었는데 국민당 내부의 구성도 좀 사실은 복잡해서요. 국민당 좌파라는 그룹도 있었고 국민당 개조파라는 그룹도 있었습니다. 옹불서가 당시 주장했던 것은 누가 어느 날 중국의 대중인가? 전문가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농민이 전국 인구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대중은 농민이다라는 주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좌익 쪽에서는 노동자, 농민 뭐 이렇게 포함을 하지만 노동자를 중심으로 먼저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시용포 씨가 농민 연극 실험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전통을 답습하지 않고 구미를 모방하지 않겠다. 우리의 주요 근거는 오로지 대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극 대중화를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농민의 상황을 이해하고 농민에게 다가가는 것이어서 농민에게 필요한 것은 좌우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희망 없는 삶 속에서 무기력해진 그들에게 더 나아지고자 하는 의식, 향상되고자 하는 의식이라고 피력을 합니다. 그리고 계몽주의적인 것도 겹쳐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날 중국의 문제, 특히 다수 농민의 문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간단하게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농민에게 좌 혹은 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모질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은 그 자격 자체가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현대적 삶의 최저 조건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로 삼았던 것은 농공의 팻말을 들었음에도 농민, 노동자와 관계를 발생하지 않는 연극을 농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옹불서가 대본 창작을 할 때에는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농민이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농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두 가지 기준을 세워서 대본 창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게 중국의 서구 연극이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경로를 유입이 됐는데요. 신파 연극이 들어갔고 이제 오사운동이라는 신문화운동을 통해서 근대적인 연극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마추어 운동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런 문헌들에 보면 이제 연극인들의 한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중국인들은 아직 소양이 안 된다. 연극을 관람하는 문화 자체가 안 된다. 왜냐하면 전통극을 볼 때는 굉장히 자유롭게 관람을 합니다.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연극을 본다든지 연극을 보다가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현대극에서는 전통극은 또 노래를 기본 전달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노래가 없는 서구에서 들어온 현대극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하고 이걸 왜 봐야 하는지에 대해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농민들의 우매함 혹은 소양의 부족함 이런 것으로 보는 시선들이 대다수였는데 옹불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끌어안아서 자신이 어떤 기획했던 것들이 어그러질 가능성들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극장을 4차례나 개조를 하고 다양한 연극 실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옹불서가 있었던 김현에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극단을 조직해서 그게 11개에 이르게 돼서 굉장히 사실은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연극 방식도 상하 소통식, 관객이 배우를 에워싸는 방식, 배우가 관객을 에워싸는 방식, 유동식 공연,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케이스들을 발견을 해내면서 농민들이 무대 위에서 했던 어떤 돌발적인, 무발적인 사고까지도 그들이 어떤 현실 참여적인 의미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게 옹불서
연극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배제된 것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 그룹을 좀 총체적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또 대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개별 연구인들을 한계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 세 그룹을 방송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 세 그룹이 실질적으로 극복하고 싸워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고민했을 때 세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디서 연구를 할까? 어떻게 연구를 할까? 이 문제였습니다. 극장이 없는 곳이라는 곳이 좀 저한테는 되게 특이하게 다가왔는데요. 극장이 없는 상황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국통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국통구였기 때문에 좌익 연극인들한테는 검열과 굉장히 강한 압박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문화가 너무너무 발전한 모던 상하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영화를 관람하는 문화라든지 연극을 관람하는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른 어떤 곳보다 발전해 있었지만 금년 공연을 할 수 있는 극장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공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기록을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몽부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적인 연극의 기반이 전혀 없는 농촌에서 현대적 문명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아직 봉건적인 삶을 살고 있는 농촌에서 어떻게 현대극을 공연할 수 있을까? 거기도 현대극이 공연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극장 상황들을 보자면 사실 가장 쉬웠던 것은 소비에트 구역에서 했던 홍군입니다. 네, 공산당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고 그 숫자도 보면 사실은 1000여 명의 학생이 60여 개의 극단으로 파견해 나갑니다. 나누어서. 그래서 과연 이 나머지 두 그룹들의 실천성을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몇 가지 조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예, 이 극장이 없는 상황들이 저는 바로 대중이 소외받고 억압받는 현실의 또 다른 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낙후함이라는 것도 대중의 현실이고요. 그리고 검열 같은 것들, 그리고 검열과 통제, 접근성, 현대문화의 기반 부재 이런 것들이 다 대중이 처한 그 현실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극장 없는 곳에서 연극하기는 그러니까 연극 대중화가 실천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곳이 아닐까라는 질문에서 이 글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극장이 없는 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연극적 수행성이 발생한다고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조금 기존의 연극 틀에서 바꿔보았는데요. 기존의 이데올로기적 단위를 연극 대중화의 시작으로 파악하는 관점은 극장 없는 곳에서 연극하기라는 출발점으로 전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극인과 대중을 행위자와 수용자로 바라보던 기존 관점을 연극인, 대중, 공간, 삼자를 공동주체로 설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데올로기 담론이 규범적 담론으로 자리 잡으면서 파생된 맹점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폐기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이라는 영역에 어떤 문화적인 기반이라던가 이데올로기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좀 설정을 해서 복합적으로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 주체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수행을 통해서 전환을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에서 3자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세 그룹이 연극 대중화가 목표했던 커뮤니타스 형성에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어떤 커뮤니타스를 형성을 했는지를 좀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극연이라는 것은 이제 좌익 연극인 연맹입니다. 뭐 조금 설명들을 적어 놓았는데요. 예. 처음에는 좌익 극단 연맹으로 결성을 하였다가 나중에 내부 갈등이 생겨서
극단이 아닌 연극인 개인의 가입 단위로 해서 나중에 다시 바꾼 것이 자익연극인 연맹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31년에 이제 성립대회를 개최를 하고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가 이제 공산당이 한일민족통일전선이라는 것을 국민당과 합작을 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해산을 합니다. 상하이라는 것은 아까 잠깐 소개해 드렸듯이 굉장히 문화 기반이 당시에는 중국 어느 지역보다 발달되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당시 수도는 난징이었는데요. 난징과 상하이 두 곳이 가장 발달한 모던 도시였지요. 그렇지만 대중들의 문화 수준도 높았고 연극을 관람하는 것 자체가 낯선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금년한테 있어서는 이곳이 굉장히 살벌한 공간이었는데요. 국민당 통치구역이자 서구 열강의 조개지라는 점에서 금년에게 허용된 극장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게 상하이는 검열의 도시였던 것이지요. 몇 가지 이제 금년의 기록들을 제가 조금 담아 놓았습니다. 아직 가공도 못한 상태인데요. 29년 3월에 보면 국민당이 희곡 영화 심의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러면 검열을 시행하는 기구 자체를 설립을 한 거지요. 그리고 29년 7월에 보면 심의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작품은 심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공연이 허가가 되지 않았고 공연되지 못했습니다. 30년에는 상하이 예술극사가 폐쇄됩니다. 그리고 강압수사를 받고 체포되어 갑니다. 30년에 또 노동자의 파업을 도운 것을 빌미로 학생과 교수들을 체포하고 학교가 휴교하도록 강요된 기록도 있습니다. 또 공연, 카르멘 공연이 금지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에 참여했던 연극인이 체포되어서 난징으로 압송이 되었는데 그리고는 사형까지 이르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폐쇄당하고 체포되고 아무튼 굉장히 강압적이고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30년에는 좌익작가연맹 성립대회 명단 4번 자체가 넘어가서 누구를 체포해야 되는지 명단 자체가 공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푸르노 극사라는 단체가 이제 이 금년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조금 재미있는 기록들이 있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왔습니다. 당시 활동했던 상황들을 조금 생동감 있게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당의 지시에 따르면 나는 이 학교를 근거지로 삼아야겠고 이 학교라는 것은 상하이에 있었던 철로 기계 공장 자재 학교라는 곳인데요. 이후 우리들의 일을 학교 부근 철로 기계 공장에서 추진하는 것이었어. 우리가 논의한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내가 학교 안에 발을 붙일 것인가였다. 발을 붙이려면 먼저 반드시 학교 교장을 잘 대응해야 했다. 그는 국민당 개족파였다. 물론 국민당은 아주 만족스러워하진 않았지만 공산당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도 결코 아니었다. 나는 불청객이었고 양복을 입은 불황자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가 정치적으로 의심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먼저 대책을 갖고 있어야 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과의 굉장히 강한 텐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대본에 있어서 티엔한 중국의 국가를 만든 사람인데요. 좌익 연극인 중에 대표입니다. 그래서 티엔한의 대본을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당시 티엔한이라는 이름은 공산당과 같은 뜻이고 폭동을 의미하는 것과도 같았다. 적의 주의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제목을 바꾸고 티엔한이라는 이름을 아예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장이 결국에는 나중에 눈치를 좀 챕니다. 나중에 눈치를 좀 채서 공연을 앞당겨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보다 보면 게릴라 전략을 구사했다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금년의 행동 강령을 보면 백색 구역과 적색 구역에서의 행동 강령을 조금 나눠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맹과 노동자 단체의 이동극장식 공연을 중심으로 한다, 가장 핵심 업무로 한다, 이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동극장, 여행 공연, 게릴라 공연 혹은 다른 집회에 끼어서 공연하는 것, 이런 기록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중 속에 그렇게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대중 속에 들어가기가 다른 그룹보다 힘들었던 이유는 공간하고의 텐션이 너무너무 강했기 때문이죠. 여기 공연 관련 기록이 좀 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막이 다시 열렸다. 두 개의 공연 기록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공연은 잘 될 줄 알았는데 막이 내려왔다. 무대 아래에서 들려온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박수 소리가 아니라 시끄러운 말소리였다. 몰래 엿듣기 위해 사람을 보냈고 들은 것은 불만족을 표현하는 말이었다. 관객들의 기본적인 반응은 내용이 재미가 없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예, 이 공연이 예상과 다르게 실패를 합니다. 관객과의 어떤 작용을 일으키지 못한 것이지. 두 번째 공연은 막이 다시 열렸다. 다른 작품입니다. 무대 위에 맨발에 몸을 드러낸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몸 전체에 기름과 석탄가루를 바르고 머리는 헝클어뜨리고 팔다리에 쇠고랑을 찼다. 짙은 남색의 풋조명은 그들의 몸에 비추었다. 무대를 가득 채운 배우들은 한참 동안 마네킹처럼 가만히 있었다. 관객들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고 그들 또한 놀라움과 기다림 속에 정지해버렸다. 그들은 무슨 일인지 몰랐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랐다. 이어 무대의 노예 주인이 탄식하고 우울한 심기를 표현한다. 승상은 주인의 뜻에 따라 막 뒤에서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 노예를 끌고 나와 주인의 발 아래 엎드리게 한다. 노예 주인은 여자 노예의 머리채를 잡고 짓밟는 자세를 취했다. 여자 노예는 그의 발 아래서 몸부림쳤다. 이때 무대 아래 관객들은 줄거리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다소금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공연이 막 진행이 됩니다. 승리의 울부짖음 속에 벌거벗은 발은 피로 붉게 변한다. 이때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무대 아래서 터져나왔고 폭풍우와 같은 갈채를 받으며 막이 내려왔다. 막이 내려왔지만 배우들은 막 뒤에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고 그곳에서 계속 포효하고 있었다. 객석에서 터져나오는 괴성과 휘파람과 막 뒤 포효는 서로 호응하여 한참을 계속된 후에야 관객들이 만족하고 흩어졌다. 우리들은 원래 이 공연을 연속 3일간 거행할 생각이었으나 현재로선 불가능했다. 노예 역을 맡은 배우들 전부가 목소리가 쉬어버렸고 더 예외적인 상황은 노예 주인을 연기한 배우의 얼굴과 눈이 맞아서 부어올랐고 승상을 연기한 배우의 허리와 등도 배우들한테 밟혀서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아마추어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연극과 실제 삶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들의 입장에선 승리지요. 그 착취계급들과 투쟁한 현실이 구성된 사건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나머지 두 구역은 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됐지만 현대적 도시였던 상하이의 문화적 장벽은 없었습니다. 북탐구였던 까닭에 공간과 상호작용은 세 그룹 중에서 가장 대립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발생을 했습니다. 검열, 통제, 체포, 구타, 도망 등으로 드러나고요. 극면에게 허가되는 극장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극면의 공간 전략은 게릴라형으로 드러납니다. 이동극장과 공장과 농촌 등지로 물덕 공연을 하는 등, 그리고 공간과의 긴장감이 워낙 컸던 까닭에 대중과의 관계도 의심과 경계 또는 생명의 의미 등의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연극에서의 수행성 또한 양극적인 형태로 드러납니다. 배우들이 관객들이 상업적인 공연을 보러 가서 아예 무관심하게 끝난 공연도 있었고, 방금 보여드렸던 공연처럼 관객과 배우가 흥분된 커뮤니타스를 형성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너무 아직 초보적인 단계여서 여기까지입니다. 토론을 맡은 부경대학교 김남석입니다. 장희재 선생님도 솔직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솔직하게, 제가 이 전공이 아닌데다가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요. 주로 질문 형식으로 토론을 정했습니다.
근데 장희정 선생님 발표하시면서 적정 부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증진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5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드렸던 질문은 이데올로기 담론이 규범적 담론으로 자리 잡았다는 말씀인데 뭐 그냥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한 이데올로기가 당연히 뭐 좌파적 사고를 이야기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 이데올로기 담론이 규범적 담론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좀 깊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2번은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3번도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자료까지 보충해 주셨기 때문에 4번 이 마법화된 공간이 이 마법화된이 저는 그냥 이해할 때는 일루전을 이야기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조어 자체가 좀 특이한 데다가 이게 어쩌면 선생님이 쓰시려고 하는 논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이 말의 의도 혹은 출처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5번째 질문인데요. 결론이 아직은 말씀하신 대로 이 논문이 정확하게 조립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소 본론과는 지금 상태는 유리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이 논문을 쓰시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일단 저같이 중국 내 사정이 무지한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1930년대 연극 현실을 중국의 현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연극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깨달아야 될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취지 같은 것이 혹시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발표문도 너무 늦게 드렸고 너무 불안정한 글을 드려서 면목이 없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이데올로기 담론이 규범적 담론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좌익 연구의 시선에서 보통 이것이 연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익 연구 사실은 중국 현대 희곡이 국내에서 연구가 정말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더 기본적인 맥락은 희곡 문학이라는 관점에서 텍스트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되어 있고요. 텍스트 연구를 벗어나는 것에 있어서 운동적 성격을 지닌 연구들은 좀 많이 진행되는데 그것들은 좌익의 맥락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 운동, 무브먼트라는 거를 봤을 때 적대주의와 행동주의라는 이 2가지 특성이 만났을 때 운동이 되는 것인데 운동이라는 것은 실천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성이 운동의 전 유머일까는 또 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옹불서의 연극 실험, 옹불서 같은 경우에는 실험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기록도 굉장히 자세하고 계속 어떤 설정들을 바꿔나가면서 결과를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성과물을 내었는데 그것이 연극사에서 배제되었다라는 것, 중국 쪽에서는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3가지 그룹을 총체적으로 담아내는 시야는 역시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천적 연극으로서 이 3가지를 다 다뤄볼 수는 없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4번은 제가 좀 엄정하게 말을 쓰지 못하고 좀 수사적으로 쓴 표현입니다. 딱 지적해 주셔서 맞아 이거 고민 다시 해야지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마법화된 공연이라는 것은 국통부에서 일어날 수 없는 현실이 그 찰나적으로 그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 커뮤니타스는 국통부에서는 형성될 수 없는 커뮤니타스인데 이루어졌다는 지점에 있어서 저는 마법화되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좀 수사적으로 사용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섬세하게 검토를 해보고 다시 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결론에 논문의 근본적인 취지라는 것,
요즘 사실은 마음이 좀 이거를 보면서 너무너무 자료들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마음이 조금 복잡했던 것이 두 가지 취지가 있었습니다. 각 그룹의 실천성들이 세 그룹 모두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이데올로기적으로 평가받았을 때는 좀 서로서로 같이 편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각자의 실천성이 드러나는 곳은 다 다른 지점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총체적으로 조망될 수 있기를 원했고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왜 30년대 이것을 봐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조금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년대 이제 검열과 굉장히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룹이 공산당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공산당, 현재 공산당을 봤을 때 이데올로기적인 연계성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공산당 그룹이 하는 것이 그들이 노동자를 대변할까? 그들이 억압받는 하층민들을 대변할까? 이 지점에 있어서 고민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사회주의다, 뭐 자본주의다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연계를 끊고 실천적인 억압층과 피억압층 실천적인 연계를 조금 다시 모색해보고 싶은 원대한 포부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도 굉장히 실천적인 연극을 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굉장히 다양한 공간 전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는 현재의 이제 연극 그룹들하고 좀 연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데올로기 담론을 벗어나는 다른 연구 관점을 조금 마련해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